공무원법도 여러분 행정사 되시면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1절에 공무원법 관계의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임명한다. 임명을 할 때 맨 아래에 능력 요건이 있어요. 능력 요건에는 자, 국가공무원법상 또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있어요. 요 박스 안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두실 필요가 있죠. 피한성년 후견인 그 3호에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실형, 저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징역 몇 년 이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제 집행유예 받으신 분은 2년이에요. 2년. 선고유예 받으신 분들은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7호에 특히 5년 파면, 그러니까 종래에 공무원이었다가 파면을 받은 경우에 징계로서 파면 받으면 5년이 지나야만 다시 공무원 될 수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을 받을 때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성적 요건 당연히 있죠. 이제 경쟁 사회니까 시험 성적 순으로 뽑지 않습니까? 성적 요건 넘어가고 826페이지에 임명 절차 있으니까 이것도 보세요. 임명 절차 보시고, 그리고 827페이지에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하는 거예요. 827페이지에 가시면 개념들이 나오는데 승진은 아실 테고, 한 직급 위로 올라가는 게 승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직과 전보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이다. 이 공무원들이 1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가장 큰 단위는 직군이에요. 여러분 이제 행정학을 하시니까 아시겠군요. 이제 직군, 처음에 이제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나누고 직군을 또 다시 세분화한 것이 직렬. 네, 그리고 이제 직렬은 또 직료 이렇게 나누죠. 네, 요 직렬입니다. 뭐 외무직렬, 행정직렬 뭐 이렇게 나누는데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전직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 하는 것을 전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렬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자, 복직 뭐 인사도 다 넘어갑니다. 휴직, 직위 해제. 자, 829페이지 아래에 직위 해제 봅니다. 직위 해제. 직위 해제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직을 해제하여 직무 담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직위 해제라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진 않아요. 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 보직은 담당하지 못합니다. 잠시 일에서 직무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직위 해제예요. 여러분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30페이지에 직위 해제의 사유를 보세요. 뭘 잘못해서 직위 해제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시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너무 나쁜 자, 그러니까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징계할 수는 없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징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는 거지. 직위 해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입니다. 일단 징계의 종류를 나중에 배우실 텐데 6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견책과 감봉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견책과 감봉은 이른바 경징계라고 해서 직위 해제의 사유가 아닌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이거는 중징계라고 해서 직위 해제 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공단인 경우 이분들도 이분들 중에서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적격 심사 요청되면 일단 직위 해제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 또 당연 퇴직, 지금 직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개념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 퇴직이라 나왔잖아요.
요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 반면 요건 퇴직당하는 거예요. 공무원직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당연 퇴직. 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그다음에요. 사망, 정년, 임기 만료, 국적 상실, 그 밑줄 친 부분이에요. 면직 있죠? 면직. 오른쪽 페이지에 면직. 의원 면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스스로 사표를 쓰고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는 것이 의원 면직이에요. 그러니까 별 뭐 의미가 없죠. 그다음 밑에 이제 일방적 면직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일방적으로 면직시키는 걸 직권 면직이라고 합니다. 직권으로 면직입니다. 차이점.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뭐 면직 처분이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은 이른바 면직 처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면직 처분이 없는 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직권 면직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신분을 상실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832페이지의 박스 직권 면직 사유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죠.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건 이제 직위 해제 사유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권리를 보시는데 공무원의 권리 반대말이 의무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 중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출제되겠어요? 의무가 출제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의 권리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보세요. 뭐 신분 보유권, 직위 보유권 쭉, 고충 심사 처리권 쭉 넘어갑니다. 노조에 관련돼서도 나오죠. 835페이지 노조. 이건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내가 집어넣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836페이지 아래에 836페이지 아래에 공무원의 의무. 네. 지금부터 보는 의무.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야. 첫 번째 선서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보는 의무는 이제 앞부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도 보고요. 첫째로 국가공무원법에는 선서 의무가 있어요. 기관장 앞에 소속 기관장에서 처음 임명받을 때 이제 선선. 현 정권에 대한 선서가 아니죠. 네,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선서야. 그 다음에 성실 의무. 공무원은 성실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국가 공무원 법률에 딱 규정해놨어요.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 의무라는 것은 근무 시간 외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가령 근무 시간 외에 뭐 자유 시간이니까 막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다가 정작 이제 근무 시간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그럼 이거는 성실한 공무원이 아니죠. 그다음에 3번 법령 준수 의무 있고 그리고 복종 의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한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부하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직무명령이에요. 직무명령.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바라는 명령이다. 이걸 직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후령이라는 걸 배웠어요. 조직법 파트에서. 후령과 직무명령의 차이점 배우셨는데 이미 후령은 관청 대 관청의 문제죠.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게 후령이고 지금 이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한테 내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직무명령도 만일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요거는 838페이지 가운데에 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판례 보세요. 판례. 표의 마지막 칸 판례. 자, 상관의 직무명령이 위법성이 명백하면 그 부하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에요. 자, 다음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고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을 못합니다. 근무 시간에.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친절 공정 의무도 있고요. 종교 중립 의무가 이명박 정권 하에 만들어졌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이걸 따르지 아니할 수 있어요. 8번에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즉 지켜야 됩니다. 공무상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는 실질설이에요. 뭐 국가가 자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누설됨으로써 국가에 해를 미친다면 그건 공무상 비밀이 됩니다. 자, 840페이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맨 아래에 보면 청렴 의무 나오죠. 청렴 의무. 공무원은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청렴 의무. 이 청렴 의무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밑에 보듯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보면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뭐 재산 등록 의무, 재산 공개 의무, 선물 신고 의무, 취업 금지. 취업 금지와 관련해서는 뉴스에 맨날 나오죠. 고위공직자가 퇴임을 하게 되면 몇 년 내에는 그 종사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취업 금지 의무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 영예 제한.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으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 자, 요게 좀 독특한 의무인데 공무원의 직무에 내외를 불문하고 나와.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생활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생활이 엉망이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그러면 비록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자, 그리고 영리 업무 절대 안 되죠. 영리, 돈 버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겸직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소속 기관장 허가만 있으면 겸직은 가능해요. 소속 기관장 허가. 여기는 영리 업무와 다른 점이죠. 영리 업무는 뭐 절대적 금지.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는 겸직을 근무하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당파성을 지녀가지고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더 이런 것들은 엄격하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따라서 괄호 2번처럼 공무원은 정당 가입 안 되죠. 정치단체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괄호 3번 투표.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 곧 선거를 조금 앞두고 있는 날인데 공무원들이 투표에 여기 책에 나오듯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14번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 않도록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삼권마저도 근로이권까지만 원칙적으로 보장되죠. 단체행동권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공무원들은 가능하지만 그게 누구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단체행동, 집단행동까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가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14대 의무예요. 그 밖에 843페이지에 뭐 병역사항의 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겠고 부패방지법상의 의무들이 좀 있고요. 자, 이제 징계인데요. 공무원의 징계 책임, 징계는 언제 내립니까 하면 844페이지에 징계 원인 나오죠. 징계 원인. 박스 보시면 동법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지. 그리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징계 사유입니다. 이런 걸 구별해야 되는데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거 나쁘죠. 이 사람들은 징계를 할 필요가 있어. 태만이야. 의도적으로 자기가 알면서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태만히 한다. 이거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 원인인데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직위 해제 사유 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근무 성적이 저조한 경우잖아. 근무 성적. 하는 공무원수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직위 해제. 그 다음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위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할 때 징계 원인이에요. 오른쪽에 845페이지에 징계 종류 6가지가 나옵니다. 파면부터 견책까지 6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서 4개는 파면에서 정직까지는 중징계, 간부견책 경징계라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강등이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중간에 강등이 나오자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건데 강등이 없었던 시절에는
위에 있는 파면과 해임을 묶어서 배제적 징계, 즉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하는 것. 밑에 정직, 감봉, 견책은 비배제적 징계라고 불렀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두 가지 유형의 그러한 징계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는 아예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건데 그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 해가지고 뭐 중간 정도 되는 거 없을까 해서 만든 게 강등이에요. 강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재산상 불이익 또 물어보는 시험이 있긴 있었어. 강등 같은 경우는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합니다. 중징계죠. 근데 정직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의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3분의 2면 상당하잖아. 3분의 2면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정직까지를 우리가 중징계라고 부르는데 감봉은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그래서 감봉부터가 경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 뒷페이지 보면 뭐 징계 절차 이거는 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847페이지에 가면 징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그 불복 절차가 또 나옵니다. 소청이라고 처음 나왔죠. 소청이란 징계 처분이나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이게 소청이에요.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이 특히 특이한 것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에 관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닌데 개별법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다면 거쳐야 됩니다. 네, 필수적 전치주의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례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는 그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848페이지 맨 아래 나오는 거죠.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3번 행정소송. 그래서 소청을 제기한 자는 뭐라고?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제7편이 끝났습니다. 제7편에서는 국가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 그리고 공무원법까지 했고 8편.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특별행정작용법. 네, 특별행정작용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용법부터 설명하면 여기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네, 국민이 있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뭘 하는 거, 이게 이제 작용이에요. 네, 직무를 수행하는 건 작용이라고 하고. 근데 이 작용이라는 것이 특별한 영역이다 이거야. 그럼 지금까지 7편까지 했던 것들은 뭐예요? 일반행정작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물론 7편은 조직법이었죠. 작용법이 아니라 특별히 7편은. 그러면 6편까지. 6편은 또 구제법이었네요. 6편은 행정쟁송법. 그러면 5편까지. 5편도 또 구제법이네요. 이렇게. 이제 지금쯤 여러분 행정법의 구조 아시겠습니까? 각 편으로 나누는 이유가 다 있어요. 국가가 하는 일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근데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배웠고, 이제 8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공통적인 원리를 응용해서 이제 각 영역별로 약간씩 어떻게 다른지, 똑같진 않겠죠. 이게 행정이 하는 종류에 따라서. 자, 여기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경찰, 급부, 공영, 토지, 경제, 재무, 환경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요 정도가 지금 뭐죠? 이게 조직법부터 7편, 8편인데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제칭이. 근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교과서는 이것도 굉장히 두꺼워요.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압축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요 뒷부분이 나오는 문제가 뭐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압축시켰고 제가 이제 꼭 아셔야 될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0페이지로 가세요. 제1장 경찰행정법.
경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경찰 행정이 사회 질서 유지. 사회 질서 유지 그러면 범법자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범죄자들 나쁜 놈들이지.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각종 뭐 인허가 제도도 있죠. 인허가 제도 넓은 의미의 경찰 행정에 속합니다. 왜 인가 허가 제도를 뒀겠습니까? 그러한 제도를 두지 않으면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막 영업을 한단 말이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 전부 나서가지고 막 영업을 하면은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자만이 일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업무도 경찰행정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넓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경찰행정법 그러면 파출소에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제복 입은 경찰관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물론 여기에 일반법은 일단 경찰관들이지. 그러니까 자 밑에 2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정의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요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줄여서 뭐 경관법이라고 하는데 경관법상에 나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요거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불신 검문부터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경찰 장비의 사용 등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겁니다. 특히 불신 검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불신 검문. 자, 거동이 수상한 자가 이제 거리를 막 활보합니다. 그럴 때 경찰관이요 그 사람을 보면 정지시킵니다. 스톱.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 뭐 어디 지금 가는 길입니까? 왜 옷이 이렇게 여기에 빨간 피가 묻었습니까? 그죠? 질문합니다. 그리고요 조사할 수 있어요.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당신 가방 좀 열어보세요. 여기 흉기가 있는지 봐야 되겠어. 당신 주머니 옆에 불뚝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 혹시 흉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흉기입니다. 일반 소지품 검사는 못합니다. 그리고요, 자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거 수상쩍어. 그러면 당신 우리 경찰서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걸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강제 연행 안 됩니다. 강제 연행하려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임의동행이에요. 따라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서 이 당사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는데 이걸 강제로 또 연행하면 그 경찰관의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경찰관이 처벌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 검문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호조치, 뭐 정신착란자, 술 취한 자, 그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미아, 병자, 부상자 등 이렇게 뭔가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 조치할 수 있어요. 경찰관들은 어디에다 하냐면 맨 아래 있죠.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이런 데다가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위험 발생의 방지, 기타 뭐 위험 발생 방지, 공작물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뭐 광견, 분마, 막 날뛰는 말 이런 것들 위험 발생 방지할 수 있어.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범죄 예방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토지나 건물 내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뭐 흥행장, 여관, 음식점, 이렇게 다수인이 출입한 장소에 경찰관이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실조회도 있죠. 사실조회.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또 관계자에게 경찰서에 좀 출석해 주세요. 이렇게 유치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죠. 경찰서 안에 경찰 장비 사용 나오는데 경찰 장구, 뭐 포승이나 수갑 이런 거, 그죠? 분사기, 최루탄, 가스 분사기, 최루탄,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 사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뭐 설명은 없지만. 그래서 총을 쏠 때도 강도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쫓아가서 잡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는 총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리 부분에 쏴야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강도 머리에다 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일반 원칙, 비례 원칙이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851페이지 아래는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느냐. 조금 전까지 우리가 각종 제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봤는데 혹시 여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위는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바로 일반 조항, 즉 개괄 조항의 문제인데 판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판례는 인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세요. 852페이지 맨 위에 경찰법상 위험의 종류는 참고로 보시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위험의 종류를 참고로 썼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아주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 시험에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찰법 원리의 한계, 경찰법에서 한계. 자, 평등의 원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등이에요. 경찰권 행사할 때도 누구에게나 법 앞에서 차별 없이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경찰 비례 원칙으로서 하위 원칙 3가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적필상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찰권이라는 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쳐야 돼.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거니? 가령 서울역 앞에 막 노숙자가 맨날 소주나 마시고 막 있으니까 경찰관들이 가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어디다 막 교육 훈련장에다가 가둬놓고 막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바르게 사는 교육을 막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적극적인 목적의 경찰권 행사가 안 됩니다. 뭔가 사회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걸 제거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에요. 자, 경찰 공공의 원칙. 그래서 또 여기에 3가지가 나오죠. 사생활 불가침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사생활에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이 있을 때는 개입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음주행위, 술 마신다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막 난폭한 행위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 체포할 수 있죠.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하는 이유, 미성년자 음주, 끼견 이것이 사생활일지라도 경찰관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보호 처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랄지라도. 남녀간의 문란행위, 부부싸움이 이웃에게 막 번지게 되면 이웃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게 느껴지면 막 신고도 가능하죠. 그리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다. 사인의 주소 내에서 일어난 행위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또 공익과 관련되면 한다 이거야. 아무리 자기 집 마당일지라도 뭐 발가벗고 있다. 발가벗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야. 오른쪽 페이지 위에 민사관계 불간섭이다. 사적인 영역일지라도 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 민사관계라고 돼 있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유예요. 민사관계지. 그러나 이것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책임 나옵니다. 경찰 책임.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행사하면 안 돼요. 경찰권은. 이런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에 대해서만 한다 이거야. 그게 책임의 원칙이에요. 책임질 사람. 가령 보세요. 여기 이제 유원지인데 봅니다. 유원지 안에서 누군가가 화가가 이렇게 자 기구를 놓고 여기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 네, 화가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멋지게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막 아주 번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 화가로 하여금 그림 그리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요 몰려드는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되느냐 문제예요. 누구겠어요? 바로 경찰 책임을 지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니까 군중들이에요. 여러분 유원지 내에서요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문제인데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돼요. 책임이 화가에게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경찰 책임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죠. 군중들의 그런 행위를 행위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의 자기, 부자기를 매기로 해서 경찰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
때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있죠. 아동이나 심신상실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못해서 위험 상태가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태 책임, 물건,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관리자가 그 물건이나 동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로, 자동차가 쌩쌩 잘 달려야 하는 도로 밑에다, 도로 위에다가 뭐 물건을 갖다 놨어. 물건을 갖다 놨다는 사실은 행위 책임이죠. 그런데 물건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상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누가 치워야 되냐 이거야. 물건은 그거 갖다 놓은 사람이 치워야죠. 이건 그런 것이 바로 상태 책임입니다. 그 맨 아래 경찰 긴급권, 원칙적으로 이렇게 경찰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자, 제2장 이제 급부행정법입니다. 급부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자, 여기선 공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공물. 작년에도 여러분 행정사시험 1차에 공물이 출제된 것 같은데, 공물 보면 공물, 공적인 물건, 그죠? 공적인 물건. 공적인 용도에 쓰이는 게 공물이에요. 개인적인 용도에 쓰이고 그치는 것은 사물이지, 사물. 행정법의 영역은 사물은 관계가 없는데 공물이 여기에 나옵니다. 공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첫 번째 공공용물. 그 두 번째에는 공용물하고 공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공공용물 그러면 공용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물 이렇게 달라요. 요거는요 공자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일반 대중들, 일반 공중.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물이 일반 공중들의 사용에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공공용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그 다음에 뭐 공원, 하천 이런 것들이죠. 공공용물은 그 만든 경위에 따라서 인공공물과 자연공물로 나눠지며 또 사람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든 게 인공공물이죠. 도로나 공원. 근데 자연공물은 하천이나 갯벌 같은 경우, 하천이나 갯벌도 일단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적으로 형성됐으니까 자연공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용물 이렇게 나오면 이건 행정주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히 공용물이에요. 이거는 일반 대중이고 이건 뭐라고? 행정주체, 즉 공무원들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정부청사나 교도소, 정부청사 이런 것을 공용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적 보존물은 문화재 생각하면 되죠. 문화재.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들, 공적 보존, 문화재입니다. 바로. 자, 이렇게 성립하고 그다음에 공물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인공공물은 이른바 공용 폐지 행위. 예를 들면 도로 폐지 행위. 도로로 사용되던 곳을 더 이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로. 공용 폐지 행위로 없어집니다. 인공공물. 자연공물. 우리 판례는 사실상 자연공물의 성질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공용 폐지 행위가 있어야만 더 이상 공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공용물 역시 공용 폐지가 있어요. 공적 보존물은 여기 쟁점을 하나 써놨는데 형체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적 보존물, 즉 문화재는 소멸됩니까? 남대문이 한 5, 6년 전에 불에 타서 거의 소실됐었죠. 밑에 벽돌 부분만 남고 거의 다 불타버렸어, 남대문.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남대문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었죠.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 부정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형체적 요소가 없어졌다고 해도 더 공용 폐지 행위가 없으면 여전히 공적 보존물이다. 이런 견해가 좀 셉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사법 적용의 한계 나옵니다. 공물은 융통성이 제한돼요. 즉 매매, 증여, 양도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함부로 이걸 사고 팔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한됩니다. 가령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 사고 팔 수 있죠. 다만 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융통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뭐 채권자가 이 공물을 강제 집행해서 돈으로 바꾼다. 어렵지. 그다음에 시효 취득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판례들이 있어요. 시효 취득은 민법에서 배우셨죠? 그 시효 취득인데 공물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공용 수용도 함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공물 자체가 공익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 건데 또 다른 공익 목적을 이유로 함부로 공용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이라고 표현했어. 됐고요. 밑에 4번에 공물 관리와 공물 경찰 개념 정도 알아세요. 공물 관리라는 것은 관리권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공물 경찰은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게 도로인데 여기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화재 발생하면 막 소방서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직원들 막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바리케이트를 탁 치는 거예요. 이게 바리케이트예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에 사람이 접근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을 방지해서 딱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도로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공물 경찰 차원이에요. 도로라는 공물 경찰 차원에서. 근데 이제 관리 차원에서 도로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사람들 몰려들면 또 시설 파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구청에서 주로 하는 거죠. 구청에서는 이제 공물 관리청 차원에서 도로를 또 통제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물을 상대로 해서라도 관리 작용이 있을 수 있고 경찰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856페이지에 공물의 사용 관계가 나오는데, 공물의 사용 관계.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마지막 1시간 정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법.